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기출 지문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기출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작년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 지문하고 작년 문제하고 몇 문제가 동일한지 아세요? 여기 다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우리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문제 정도가 약간 좀 달리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3문제 정도는 새로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실제 기출 지문하고 거의 동일시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늘 강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께서 기출 지문만 잘 정리를 해주셔도 실제 시험에서 60점 이상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냥 지문 자체를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장난을 치는 건지 그 장난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시험 볼 때 시간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거기에다가 추가로 같이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앞으로 시험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오늘 수업이 우리 지금 예상 수업이 6시까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이죠? 그죠?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 지문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 내용 설명 부분보다는 지문에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다 받아보셨죠? 네. 교재를 받아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면, 옳은 지문을 위에다가 큰 지문으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고 밑에 그 실제 우리 기출됐던 지문들 중에서 틀리게 나온 지문들을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틀린 부분이에요. 옳은 부분 아니에요. 거기가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 옳은 지문을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보셔야지만 여러분께서 보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취득세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취득세 시험 문제에서는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예,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합쳐서 4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가 3문제가 나오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취득세 2문제, 등록면허세 2문제 이러한 식으로 해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쪽에서 1문제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3문제가 나올 거냐 2문제가 나올 거냐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세법의 문항수가 작다 보니까 범위를 축소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종합 문제를 많이 내요. 한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 하나에다가 뭐 세율만 낸다라는 게 아니라 1번 지문에는 과세표준, 2번 지문에는 납세의무자, 3번 지문에는 취득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에서 시험지에서 늘 나오는 지문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자, 1번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등등등 해서 이러한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어업권 안에 양식업권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회원권이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우리 26회 때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자,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 뭐예요?
그렇죠?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러한 것들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라고 하죠. 자, 이것 그 다음에 양식업권을 제외한 이게 아니라 양식업권을 뭐한?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원시, 그 다음에 승계,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뭐 한다고 하셔야 돼요? 과세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과세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면세점에 해당한다거나 뭐 지목 변경을 했을 때 가액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다 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증여라고 나와요. 증여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니까 취득세 부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환은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교환은 취득이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죠. 그 다음에 여 단어가 나왔을 때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된 것을 뭐 했다? 취득을 했대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당연히 내는 겁니다. 그죠? 특히 파산 나왔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된 걸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누가 망한 거예요? 파는 쪽이 망했어요? 사는 쪽이 망했어요? 그렇죠. 파는 쪽이 망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가 돼요?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왜? 파는 사람이 망했으니까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봤으면 비과세지만 취득세에서 물어봤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과세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지에서 자주 나왔던 지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말은 취득세는 꼭 등기 등록을 해야지만 낸다? 안 해도 낸다? 안 해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틀리게 내면 이러한 식으로 내요.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말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을 말하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게 되면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취득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20회, 27회, 32회, 34회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23회 때는 이러한 식으로 한번 장난을 쳤었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장난칠 부분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다. 사실상 취득이 무슨 취득이에요? 사실상 취득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승계예요. 아시겠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리고 유상, 무상 다. 요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취득을 했으면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 참고로 등기 등록을 할 때만 내는 세금이 뭐다? 그래요.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과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취득으로 보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가액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본다.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래서 꼭 시험제 내면은 뭐라고 되느냐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벌써 이게 2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 32회 때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지문 똑같이 출제가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요 단서 조항이 보이면 무조건 뭐 한 걸로 본다라고 하셔야 돼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목 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반드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차량의 종류 변경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의 종류 변경은 시험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목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뭐 확인해라?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랬을 때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자, 5번을 봤더니 상속이 나왔습니다. 자, 상속이 나오면은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그리고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상속인 각자. 나중에 뭐랑 비교하셔야 되느냐면 재산세랑 비교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는 상속은 누가 납세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돼 6월 1일까지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무자예요. 근데 각자라는 표현은 오직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다? 취득세에서만. 취득세에서만. 그리고 그 각자가 여러 명이면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작년에 연대 납세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대 납세무 규정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5개의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통틀어서 취등록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부터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이 문제였죠. 상속이었을 때, 자, 취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고, 그게 무슨 상속이라면? 공동상속이라면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건 다 옳은 문장.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상속만 문제를 냈다면 그것도 무슨 문제? 취득세 문제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각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가서 무슨 단서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렇죠. 공동상속이라고 단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결국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봤던 거죠. 첫 번째는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이거 물어봤고, 두 번째는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만약에 이게 재산세 문제였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죠. 하지만 이게 취득세 문제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연대 납세무를 물어보는 최초의 문장이었어요. 지금 34번 34회 총 문제에서 연대 납세무에 관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지금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장난을 친다 그러면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만약에 장난을 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취득세 문제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 내용은 기본입니다. 조합원용이라고 나와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입니다. 물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은 누가 납세무를 질까요? 그렇죠. 요건 조합이 납세무를 지는 거죠. 조합이. 이거. 그러니까
조합이냐 아니면 조합원이냐. 글자 그대로 누구 거라면 조합원용 거라면 누가 납세물을 진다? 조합원이 납세물을 진다라는 거.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20회부터 출제됐던 것들만 쭉 집어넣었어요. 즉 약 14년치까지만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 문제를 냈었을 때 늘 이렇게 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조합원용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정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 주체구조부가 딱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단서를 이렇게 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여기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즉 건물하고 하나가 되어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승강기요. 승강기. 그러면 이렇게 승강기를 건물에 부착을 시켰을 때 그 승강기의 효용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의 효용가치가 올라간다? 건물의 효용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걸 개수라고 하죠. 그때 그 세금은 누가 낸다?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 외의자가 낸다? 당연히 건물주가 내요. 근데 건물주 외의자가 가설을 했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최종 혜택은 누가 보더라? 건물주가 본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즉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요 함께라는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건물주고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강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최종 혜택을 받는 거죠. 승강기 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뭐의 효용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의 효용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같이 설치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만약에 여기가 가설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린 문장이에요. 가설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요거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고, 작년에 처음 신설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환지는 누가 가져간다? 환지는 당연히 조합원이 가져갑니다. 즉, 그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그죠? 대신 채비지나 보류지는요? 그렇죠. 소유자가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야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이야기예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그 환지로 가는 토지는 기존 조합원들이 돌려받으니까 그 기존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이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환지가 나왔는데 사업시행자가 나왔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가 나왔는데 조합원이 나왔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바뀌었죠? 환지는 조합원이라고 해야 되고 채비지나 보류지는요? 사업시행자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 조합원이라는 건 누군지 아시죠? 소유자예요. 기존 소유자.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정말 출제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회, 27회, 34회, 25회, 30회, 25회, 30회, 25회, 27회, 21회, 27회, 32회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문장.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취득으로 볼 거냐, 무상취득으로 볼 거냐. 이와 관련해서 내는 문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거래. 두 번째가 부담부증이요.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거래는 뭘로 보는 게 원칙이다?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대가를 뭐한 경우? 입증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을 했으면 유상으로 보죠. 근데 입증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그 다음에 교환이 있죠.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아무리 유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뭘로 본다? 일단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증여로 가셔야죠. 단 그 거래 당사자끼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을 했다면 그때는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무상거래로 갈 거냐 유상거래로 갈 거냐는 왜 구분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세금인데 어떤 세금? 아니죠. 세율 때문에 그래. 세율.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입니다. 근데 무상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이 그렇죠. 3.5%죠.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복 받았다고. 8.15 광복. 기억나세요? 그래서 1.5% 더해서 3.5%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증여든 유상이든 무조건 취득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무조건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파산 선고로 취득을 했다.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게 첫 번째 문제. 파산에 대해서 내는 문제가. 두 번째는 그러면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무슨 취득으로 볼 거냐? 요게 두 번째 문제. 파산 선고면은 뭘로 봐야 돼요? 경매로 봐야 돼요. 경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경매가 무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경매구나. 경매니까 무조건 무슨 취득으로 보자? 유상 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가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21회 때, 27회 때, 32회 때 전부 다 똑같이 장난쳤던 문장이 이겁니다. 교환 문장을 줍니다. 교환이면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교환은 무조건 대가성이 있으니까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유상 취득으로 봐야죠. 보세요. 한 번 출제됐던 지문이 벌써 지금 3번이나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것들은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들. 요건 틀리게 나온 지문들. 결국에는 교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은 교환 문제라고요. 교환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취득으로 보셔야 돼요? 유상 취득으로 보셔야 돼요.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는 당연히 유상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문제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도 무슨 취득이다? 당연히 유상 취득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이것도. 나와봤자 여기밖에 없어요. 나올 문제가. 그래서 항상 납세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죠. 부담부 증여. 자, 우리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더라.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뭐예요 이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그냥 줄여서 말하면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의 증여죠. 그러면 증여된 금액 중에서 지금 취득세니까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받는 사람. 그러면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시고? 유상으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안 갚아도 되니까 얘는 뭘로 보시고? 무상. 그 중에서도 증여로 봐야 되겠죠. 그죠? 딱 이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는 문장에 나왔을 때 항상 채무액이라고 나오면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유상 취득이라고 보시고,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는데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나오면요, 증여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채무 부분이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냐. 그래서
26회 때, 자,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 부분이랍니다. 채무 부분이니까 무슨 취득? 유상 취득으로 뭐 한다고 해야 돼요? 본다라고 해야죠. 근데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맨 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시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맨 끝에 문장은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는지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아시겠어요? 꼭 요 앞에까지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맞다 틀리다. 맞아요. 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부분이니까 유상취득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뒤에를 안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것도 뭐 25회, 26회, 32회, 34회 지금 최근에 30회 넘어가면서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납세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문제하고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100% 문제, 100%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예요. 아셨어요? 네, 그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예전에 한번 32회 때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면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을 했는데 그게 등기가 됐대요. 자, 상속을 하고 나서 그게 등기가 됐으면 누구 재산이에요 이제? 상속인의 재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그걸 다시 무엇을 했느냐? 재분할을 했습니다. 재분할을. 그러면 상속인끼리 주고받았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살아있는 사람끼리 증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가야 돼요. 증여로. 자, 그래서 상속 등기 후에 상속인 간의 재분할로 인한 취득이 발생을 했다면 이건 뭘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자, 이쪽 잠깐 칠판 볼게요. 자,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속받으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상속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속인에게 갑과 을과 병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당연히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를 한번 내요. 근데 얘가 5개를 받았고 얘가 4개를 받았고 얘가 3개를 받았어요.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너무 많이 받아갔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1개를 얘한테 다시 재분할을 합니다. 재분할.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이 중에 하나를 재분할로 인해서 이쪽에서 취득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갑으로부터 받았고 대가를 주고 가져온 거 아니죠. 재분할이라는 말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득으로 봐요? 증여 취득으로 봐야죠. 요건 상속 취득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속만 나왔으면 상속에 대한 취득세. 근데 거기에 재분할이 다시 붙으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몇 번 내더라? 2번 냅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냥 세금 내지 마세요. 이거 안 내셔도 됩니다. 요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재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로 인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을 때. 그러면 상속이면은 취득세 신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분할까지 해버리라고요. 재분할까지. 그러면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알고 계시라고요.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형제들 간에 너무 재산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더라. 내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조금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분할을 시키고 싶다면 재분할 6개월 안에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재분할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는 상속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을 때, 이건 글자 그대로 소송이죠. 내가 원해서 재분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나누었는데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속인이니까 줘. 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나눴던 걸 몇 명으로 다시 나눠야 돼요? 4명. 그러면 다시 재분할해야죠. 요건 부과하지 않겠다고요. 세 번째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됐었을 때.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채권자가 강제로 등기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상속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채권자의 의지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험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상속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분할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걸 취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취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증여가 틀린 게 아니라 취득으로 본다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제에서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지만 32회 때 공무원이나 타 시험에서는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요. 아셨어요? 그러면 상속회복 청구소가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나올까요? 다른 데서 나올까요? 아니요. 여기서 또 나와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앞에서 한번 나온 거 한 번 더 내요. 한 두세 번 써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내요. 그러니까 요걸 한 두세 번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물론 무조건 얘가 나온다고 100% 보장은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32회 때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은 30회 넘어서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0회부터 39회까지는 이 지문들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해서 비슷하게 문장들이 출제가 돼요. 완전히 뒤집어서 개정된 걸 제외하고는. 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 과점주주는 시험지에서 어차피 나올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지분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론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론 문제건 계산 문제건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됐을 때 4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에 20%를 더 사서 60%가 됐고, 이후에 10%를 더 사서 70%가 됐고, 이후에 30%를 20%를 팔아서 50%가 됐고, 그 다음에 15%를 더 사서 65%가 됐고, 그 다음에 10%를 더 사서 75%가 됐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아니죠. 과점 주주냐 아니냐부터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자, 그러면 40%는 과점 주주다 아니다. 60%는 맞죠? 70%는 맞죠? 50%는 봐요. 여기서 헷갈렸잖아요. 50%는 과점 주주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과점 주주할 때 과가 뭐예요? 그래요.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그래요. 50%를 뭐한 자? 초과. 그러면 50%는 과점 주주가 아닌 거죠. 그러면 65%는 과점 주주고 75%도 과점 주주죠? 자, 그러면은 요때가 무슨 시점? 최초입니다. 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면 비록 20%를 취득을 했지만 몇 프로를?
60%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거나 다시 과점주주가 되거나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증가분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전 최고하고만 비교합니다. 그러면 70% 이전의 최고는 60이니까 60보다 증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은 과세. 65% 이전의 최고는 70입니다. 바로 전액 게 아니라 이전 최고. 그러면 65% 이전의 최고는 70인데 70보다 증가한 게 없죠? 납세무 없다. 그 다음에 75% 이전의 최고는 70입니다. 70보다 증가한 게 있죠? 그러니까 5%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설립 때 60%를 취득한 사람이 이후에 10%를 더 사서 70%가 됐다. 과점주주도 아니다. 과점주주도 아니다. 과점주주 맞죠? 문제는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무슨 시점이라면 설립 시점이라면 납세무는 없다. 그러니까 설립이라는 단어와 최초라는 단어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때는 무조건 증가분에 대해서만 낸다. 전에 안 냈으니까 이번에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조건 증가분에 대해서만 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70%를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40%였고 을이라는 사람이 30%였어요. 둘 관계는 특수관계인이고, 그러면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전체 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을 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쪽에다가 주식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켜서 갑이 30%가 됐고 갑이 예를 들어서 10%가 됐고 을이 60%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70%가 됐습니다. 총이. 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을 아무리 이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지분만 보는 거예요. 전체 지분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으면 납세무는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죠. 자, 1번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점주주 문제가 나왔을 때 설립 나오면 무조건 딱 한 문제. 취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뭐 여기 보면은 설립 나왔을 때 취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100% 이 문제밖에 없어요. 설립 나왔을 때 문제는. 아셨죠? 설립 시점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는데 총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무는 없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끼리는 주식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세 여부는 전체 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 최초가 나옵니다.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납세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 부과한다. 얼마에 대해서? 모두.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를 취득을 해서 몇 프로가 됐다면 60%가 됐답니다. 20%를 취득해서 60%가 됐다면 20%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를? 60%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60%에 대해서 전부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설립이라는 단어하고 최초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립 시점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부과할 대상이 없으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납세무가 없는 거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전에 과세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전부 과세하는 거고.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죠. 이미 과점주주가 된 또는 과점주주였으나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과거에 과점주주가 된 적이 있었다.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요. 그렇죠. 뭐한 경우에 한해서?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얼마만? 그 증가분만 부과하겠다고요. 그 증가분만. 그래서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딱 세 단어예요. 자, 설립.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최초. 납세무 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또는 과점주주였으나 무조건 납세무 있다. 단, 최초가 나오면 모두 이미 과점주주가 된 또는 과점주주였으나라고 나오면 증가분. 단, 이전 최고 비율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면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지문들이 전부 다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설립 시점에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게 설립 시점이면 납세무는 없다. 대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한 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이후부터는 무조건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지만은 그 증가분이 이전 최고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없다. 딱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그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는 주식 이전이 있어도 전체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무는 없다. 과점주주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설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무는 없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딱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취득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취득시기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외우셨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유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단,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될 수 없을 때는 그때는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근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도 명시되지 않으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로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먼저 확인해라. 근데 그게 확인되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고?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가는 거고. 근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누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잔금일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요게 올해 신설된 내용이죠. 요 내용이. 이 내용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이 지금 신설됐는지는 아시겠어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될까?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치면 만약에 납세자가 증명자료를 제출을 해야죠. 증빙자료를. 가장 대표적으로 뭘 제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약서는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니까 계약서가 아니죠. 계약서는 원래 제출을 해야 돼요. 통장 사본을 제출을 했어야죠. 근데 그 통장 사본을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은행에다가 문의를 해서 통장 사본, 즉 다시 말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겠지만 그걸 제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은행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지 않겠다. 귀찮아. 그냥 뭘 볼 거야? 계약서를 볼 거야 이야기예요. 계약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지자체에 가서 뭘 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근데 이 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 자료입니다. 여기에 기타 증빙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건. 거기에다가 얘까지 제출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온 날짜와 여기에 나온 날짜가 다르다면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걸 제출을 안 해요. 누가? 신고자가 이걸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얘를 보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날짜. 근데 여기에도 날짜가 안 적혀 있다. 그때 가서는요. 그렇죠? 계약일은 무조건 적혀 있을 거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을 무슨 날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취득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겠다가 아니고. 아셨나요? 네. 자, 그래서 1번이나 자, 제일 먼저 1번을 먼저 확인을 해라. 그리고 2번을 확인을 해라. 1번이 안 나오면 2번을 확인하고 2번도 안 나오면 3번을 확인을 해라. 이 날하고 무조건 무슨 날하고 비교하느냐? 요 날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무슨 날? 등기라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입니다. 등기라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첫 번째,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는 안 적었었는데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뭐라고 출제가 됐었느냐면 유상취득인 경우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문장이라고요 그게. 아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맞아요. 다른 게 틀린 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중복 정답을 해줬죠. 이의제기를 해서. 왜? 요 단서가 빠졌다.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만약에 먼저 됐다면 이날로 가야 되는데 등기 등록일이라는 단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걸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 정답은 옳은 문장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뭘로 가는 게 맞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요 단서가 빠져서 틀린 문장으로 중복 정답 처리를 해줬잖아요. 앞으로는 이 단어 빠지면 다 틀린 게 돼요 이제. 그러잖아요. 이미 한번 사례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요 세 단어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하고 반드시 뒤에 가서 무슨 단어가 따라 나와야 돼요? 등기일이나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 단어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고요. 자,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등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무슨 취득일 때는?
유상취득일 때는.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일 때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며칠 이내 해지해라? 60일 내내 해지하십시오. 단 전제 조건은 뭐 하지 않고 해지하십시오? 등기하지 아니하고 해지하십시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연부로 취득을 했습니다. 연부로 취득을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하여간 유상취득은 무조건 등기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예전에 시험지에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죠. 그것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가 아니라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등기라고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왜? 등기가 빠르면 먼저 등기로 갈 거니까. 두 번째,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냥 연부금 지급일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매회 지급할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취득세 내시라고요. 매회 지급할 때마다.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무상취득은 언제? 계약일입니다. 역시나 뭐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무상취득이라는 것은 증여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아셨어요? 그러면 증여가 언제가 취득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취득세에서는 언제가 취득일?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근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면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증여받은 날이에요. 증여받은 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칠판 좀 볼게요. 증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거래가 먼저 될까요? 증여계약이 먼저 될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서명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먼저 상호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계약 시점이에요. 됐어요? 내가 건물 줄게. 받을래? 예, 받겠습니다. 요게 계약이라고요. 그러면 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죠? 기부도 증여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기부 같은 경우는 기부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증여가.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뭐 할까요? 팝니다. 자, 요 과정 속에서 일단 들어갔을 때 취득세는 빨리 받고 싶다, 늦게 받고 싶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날 뭐 한 걸로 보겠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뭐 하십시오?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계약을 뭐 하십시오? 해지하십시오. 계약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취득할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하시고?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계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받았다간 나중에 가서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들이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안 받을래요 라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시라고. 이게 올해 지금 개정된 내용이니까. 아까 유상은 며칠이었어요? 60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상일 때는 취득세 신고기간이 60일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무상취득은 3개월이고 무상 중에서 상속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로 가면 무조건 언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그 안에 뭐 하시던가?
신고하고 납부하시던가 아니면 뭐 하시던가 계약을 해지하시던가.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걷고 싶으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단서를 하나 더 줬어요? 해지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증여를 받았다고 쳐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아요.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보유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기간을 길게 잡고 싶을까요? 짧게 잡고 싶을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양아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언제가 취득일이냐고 물어보면 계약일.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뭘 하나 더 준 거예요? 해제를 하나 더 준 거라고요. 해제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취득일 때는 언제까지 해제하면? 그렇죠? 3개월 이내. 요게 올해 개정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무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몇 개월? 3개월이라고 나와야 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며칠? 60일이라고 나와야 되고, 유상 취득일 때는 60일, 무상 취득일 때는 3개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늘 내는 문제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기만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여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28회 때, 32회 때 전부 다 뭐 한 후에? 등기한 후에, 등기하더라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다 틀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뭐 앞으로도 계약 해제 문제가 나오면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맨 끝에 보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계약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냈을 때 항상 여기만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요. 근데 이제 요게 날짜가 하나 바뀌었으니까 여기 가지고도 장난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무상을 주면서 60일을 주거나 유상을 주면서 3개월을 주거나. 유상은 60일, 무상은 3개월. 그리고 개월수로 가니까 항상 앞에는 무슨 단서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달의 말일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얘가. 어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자, 계약 해제 문제가 나왔다. 해제 문제가 나오면은 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맨 끝에 가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딱 문장이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상인지 무상인지부터 확인해라. 아셨죠? 그 다음 60일인지 3개월인지 봐라. 유상이면은 60일, 무상이면 3개월이고 3개월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되고 달의 말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될 거. 등기 등록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라. 항상 문제 풀 때 이 세 개를 동시에 볼 거예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뭐 상속은 무조건 언제? 상속계실이고. 자, 7번 재산분할이 나오거나 8번 점유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무슨 날로 간다? 등기일로 갑니다. 재산분할이나 점유는 무조건 등기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했을 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승계취득이죠. 돌려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이죠. 계약이, 자, 그러면은 돌려받았으니까 대가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산분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였기 때문에 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내 돈 주고 샀지만 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혼하면서 돌려받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왔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이라고요. 자, 재산분할은 무상취득이에요. 그러면 아까 무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일?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그죠? 근데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원래 내 거였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명의의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 재산이고 여러분들 명의의 재산이면 저한테 주고 싶어요. 그럼 저의 동의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이게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는 상호가, 쌍방이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등기가 들어갔으면 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근데 재산분할은요, 그냥 내 거라고요. 원래 내 건데 이혼했으니까 자동으로 나한테 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요. 얘가 없으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그냥 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점유로 인한 취득이 뭔지는 아시겠죠?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이 민법상 시효로 인해서 소멸됨으로 인해서 점유자의 재산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승계는 맞죠? 승계죠? 형식상 승계잖아요. 승계인데 물론 등기는요, 보존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기존 소유자가 법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하지만은 기존 소유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약에 의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등기일이라고요. 됐죠?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문제가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나왔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니까 언제가 취득일인 거예요? 등기일이 취득일인 거예요. 취득세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법상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0년, 등기된 건 10년이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양도하기 전에만 등기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는, 자, 일단 양도소득세에서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보유기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요.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볼 때는 이때부터가 취득일인 거예요. 하지만은 취득세는 요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니까. 취득세를 내야지만.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뭐 한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는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매립관책이 나옵니다. 토지의 원시취득이죠? 네, 매립관책이면은 무슨 날?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인가일. 물론 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으면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나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승계취득이에요. 요 위에까지는. 아셨어요? 그래서 승계취득은 전부 다 뭐랑 비교를 하느냐면, 승계취득은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상속 빼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단어,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승계취득은 기존에 정해진 날짜하고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갑니다. 아셨어요? 근데 승계취득 나머지
승계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원시 취득이거나 간주 취득부터는 절대 등길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30회 때 뭐라고 나왔느냐?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등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계 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승계 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으니까 등기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으니까 등기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등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원시는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등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원시나 간주는. 그래서 매립, 간척, 건축, 신축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등기가 나왔다? 다 틀린 문장. 보셨어요? 매립, 간척은 무조건 그냥 공사준공 인가이래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건축이 나옵니다. 자,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가야 되니까 건축은 언제냐? 사용승인서. 물론 그 전에 사용승인서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했으면 그 중에서 어떤 날,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무슨 날로 가고? 임시사용승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무슨 날로 가느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무슨 날을 확인해라? 사용승인서를 확인해라. 두 번째는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게 있으면 임시사용승인으로 가라. 근데 세 번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뭘로 가라? 사용이 가능한 날로 가라. 가능한 날. 그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하느냐? 사용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용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그러니까 1번을 먼저 가요. 근데 그 전에 2번이 나온다면 2번으로 가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다 안 된다면 뭘로 가요? 3번으로 가요. 이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아직까지 시험지는 안 나왔지만 요 사용이 가능한 날 있잖아요. 요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걷고 싶으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문장이 나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무허가요, 무허가. 무허가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나왔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나오면 그냥 무슨 날로 가면 돼요? 사용일로 가면 돼요. 당신이 사용한 날. 근데 사용이 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걷고 싶으니까 무슨 날이 더 빠르다면? 사용이 가능한 날이 빠르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샀어요. 공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공부 시작은 한 달 후에 한대요. 책은 한 달 전에 사놓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빨리 걷고 싶으니까 공부가 가능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겠다, 지금 이야기라고요. 실제 공부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양아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주택법 나오거든요. 취득세 문제에서. 다른 문장 다 필요 없습니다. 주택법 나오면 사용 검사예요. 검사. 이건 공법 시간에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주택법은 무조건 언제가 취득일? 사용 검사입니다. 중간 단어 읽지 마세요. 주택법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 사용 검사인데 정비법이 나와요. 무조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요 단어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 그게 무슨 날의 다음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고요. 자, 그래서 주택법 나오면 사용 검사, 정비법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지에서 지금 28회 때, 32회 때, 34회 때 지금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비법 나왔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 한다 이렇게 냈어요.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다음 날이 빠졌죠. 다음 날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역시 정비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날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준공인가 고시일이라고 나왔어요.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라고 해야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러니까 딱 장난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앞에서 장난을 치면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준공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장난을 칠 때는 요 다음 날짜를 빼고 물어보고, 무조건 다음 날짜가 나오는 경우는 무슨 법률일 때? 정비법일 때만. 정비법일 때만. 또 주택법인데 다음 날짜 쓰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날짜 계산할 때 다음 날이 나오는 경우가 딱 두 개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이었을 때 환지로 받는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받는다, 다음 날에 받는다. 다음 날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비법일 때.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다음 날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자, 건축이니까 건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음 날짜 쓰면 안 돼요. 건축법이니까 사용 승인이에요. 주택법이니까 사용 검사예요. 여기는 다음 날짜 쓰시면 안 되고, 대신 정비법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슨 날짜 쓰셔야 돼요? 다음 날짜 써야 되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인 거죠. 취득이니까 소유권이잖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었을 때, 자, 우리 지목 변경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날 중에서 무슨 날로 가야 돼요? 빠른 날로 가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단, 그 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슨 날로 간다? 사용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을 했으니까 변경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변경일이 두 개가 있다고요. 실제 변경일이 있고 대장상 변경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겠다. 왜 빠른 날이다? 빨리 걷고 싶으니까. 근데 변경도 하기 전에, 변경 등기도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사용을 했다면 무슨 날로 가겠다? 사용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제 나왔을 때 그 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린 문장이죠? 왜? 그 전에 사용했으면 무슨 날로 가야 되니까? 사용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31회 때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냥 사실상 변경된 날로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이렇게 갔었어야죠. 이 중에서 빠른 날, 이 단어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죠. 그러니까 딸랑 사실상 변경된 날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동안에 지금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쳤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목 변경이 나오면 무슨 글자가 항상 보여야 된다? 그렇죠. 빠른 날이라는 글자가 무조건 보여야 된다. 빠른 날이 나오려면 날짜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변경일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 전에 사용한 게 있으면 무슨 날로 간다? 사용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죠. 네. 되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